지금 현재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님이시고요.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성공회대 NGO 대학원 교수님이시고요. 미국 길법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하셨고 미주 동아일보 기자,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위원장을 하셨습니다. 동아독법, 시대와 지성을 탐하다, 인간을 위한 정치, 그리고 특히 세월호를 위한 책을 한 편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헤아려 본 세월, 4.16이 남긴 것, 사회를 말하는 사회, 그 다음에 자본론 이펙트 등 여러 작품들을 쓰셨습니다. 우리나라 지성사에 새로운 평화의 독법을 안내해 주실 겁니다. 우리 김민웅 교수님을 뜨거운 손뼉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 가깝게 좀 더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서 편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쪽은 앞으로 좀 오셔요. 네, 네. 요즘에 오세요. 요즘에 파사 앞으로 와. 자. 맞짱 앞으로 오세요. 괜찮아. 평화의 얘기를 한다는 게 현실이 더 빨리 앞으로 가고 있어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까 김태철 선생님이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수요가 부족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뭐 몇 명이서 앉아서 얘기하면 또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종하다그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같이 그렇게 하면 돼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네. 멀리서 오신 분도 있거든요.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어떤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동안에 주로 역사에 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오늘도 그런 얘기도 좀 하면서 우리 사회의 사유의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깊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식사를 하면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두 개가 있죠. 정상회담 문제, 그리고 미터 관련한 문제. 이게 사실은 보면 촛불시민혁명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죠. 10년 동안의 우리 사회를 역행시켰던 권력을 해체했던 게 촛불시민혁명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온 것은 그 촛불이 민주주의를 평화와 통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라는 큰 열망이 있었죠. 사실은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사회경제적 모순까지 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사실 그렇게 진척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워낙에 자본의 힘이 크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그런 모순들, 바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 실업 문제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잖아요. 종적이 없어졌죠. 네. 그 대선 때에 후보들 모두가 다 최저임금 10,000원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 10,000원이 실현되려고 하니까 모두 다 반대했죠. 그만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진전을 봐야 되는 문제인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리고 큰 덩어리들이 이제 터지는 건데 그렇게 보면 촛불시민혁명의 열매가 하나는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평화 체제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하나 지금 진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남성 권력을 해체시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미투 운동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성 권력에 의한 성착취의 문제를 정면에 내건 이런 방식이죠.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우리 사회가 대응하는 방식과 사유의 공통점을 보게 돼요, 사실은. 특히 미투 문제는 지금 언급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의견 제출 자체가 포괄적인 2차 가해라는 인식까지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을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냉전 체제에 익숙했던 방식과 이 문제를 처리하는 미투 운동이 아니라 그걸 다루는 언론들의 태도가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지목하면 입증이거든. 미투도 지금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과거의 냉전 분단 체제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역지사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의 방식인데 역지사지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뭐죠? 네? 남자 여자가 역지사지하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네? 역지사지가 제도적으로 봉쇄된 게 있다니까. 그 뭐죠? 남북이잖아요. 남과 북사를 역지사지하면은 어떻게 되죠? 국가보안법에 걸려. 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이런 점들은 좀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서 의미 있게 봐야 되고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고무찬양죄로 걸리잖아요. 역지사지의 제도적 한계가 분명해요. 천안함 사건은 누가 일으킨 거야? 그거 입증 아직 안 됐잖아요, 사실. 근데 공식적으로는 북의 소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질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 사회의 사유가 이것을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날의 남성 권력을 해체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분단 권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사유의 방식을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어요. 미투 운동 조금 더 얘기하자면 피해자 진술이 중심이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피해자의 발언권이 묵살되어 왔던 것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우선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발언의 우선권이 곧 그 발언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건 아니죠. 이랬을 때 이것을 성찰적으로 잘 다가설 수 있냐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예요. 남과 북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북쪽의 입장에 대한 발언권은 전혀 인정되고 있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언론을 여러분 다 보시면 알겠지만 북쪽은 어떻게 얘기해도 되잖아. 나중에 전혀 책임 안 져도 돼. 누가 죽었다. 근데 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언론이 정정보도를 제대로 하거나 북쪽에서 사과를 하거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정말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던지는 것인지를 놓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제가 이제 토론 방송에 나가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좌파입니다. 하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좌파입니다 시작하는 순간에 발언권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넌 좌파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넌 좌파잖아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의 발언권은 가치와 효력을 잃게 돼버려요. 나는 좌파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언의 어떤 권리를 동등하게 같은 자리에 세울 수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의 상상인데 남과 북 사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평화체제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런 가정을 해봐요. 그랬을 때 북쪽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한 건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함께한 건데 이건 정말 잘했다라고 우리 사회에서 내놓고 얘기하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의 선택과 그리고 성심성의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저쪽도 준비했고 저쪽도 손뼉을 마주친 거죠. 손뼉을 마주친 그것에 잠깐만 꺼진 거 드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 사유의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주고 있을까? 그리고 평가하는 일이 위험을 수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고민이 되는 거죠. 위험을 수반하지 않고도 그것을 경청하고 이 정도는 정말 우리가 의미 있게 평가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권력이 제도화하거나 또는 언론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한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불리한 처지에 언제든지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그러한 표현 방식이기도 했지만 최근에 시인 김수영의 전집이 새로 나왔어요. 민음사에서. 혹시 아세요? 김수영의 전집에 시와 그리고 산문집이 두 개가 새로 나왔는데 이미 잘 알려진 것이기도 하지만 김수영의 시 전집에 새로 수록된 시 가운데 하나는 김일성 만세라는 시가 있어요. 난리도 아니죠. 근데 이게 1960년대인데 4.19를 전후했던 그러한 사회적 풍토, 정치적인 어떤 이 기온의 변화, 이 속에서 터져나온 한 시예요. 근데 그 시는 정작은 김일성을 나는 찬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서로 용납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이게 정말 자유일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것은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가격한 사건이에요. 그래, 너는 그렇게 해. 만세라고 해. 나는 아니거든. 이러면서 한번 경론을 벌여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나 전혀 반대편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발언권을 줄 수 있는 사회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인 김수영이 나는 김일성 찬양자다라고 고백하는 시는 절대로 아니죠. 또는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걸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토론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의 시대에서 분단 체제를 해체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거죠. 서구에서는 아주 오랫동안을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교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돼서 한 시대를 아주 오랫동안 지배하고 장악했죠.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세의 특징이 뭐지? 그리고 특히 이제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건 왜 그렇게 한 시대를 가격하고 충격을 줬어?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중세의 사회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쉽게 뭐라고 하냐, 신이 이렇게, 신이 아니죠. 신을 내세운 교회 사제들이 쥐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물론 이 수업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그 왜 한 시대에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 끊임없이 회의한다. 그러나 회의하는 나는 회의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근대 사회의 지평을 열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또 성경에도 가르칠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4.1 교육 공동체의 어떤 지향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의 자유로움을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런 각도에서 물어봅시다.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도대체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색다른 얘기예요? 한 시대를 들여다놨다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사유의 가치를 가진 발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데카르트를 앞세우고 싶었던 유럽 역사학자들의 농간에 논란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합리적 의심이 그만큼 소중하다. 또 그 외에 신에 대한 로망이 개인의 욕망이 개인한테 왔다가 개인한테 왔다. 또 그다음에 신중심에서 인간 사회를 전환하고 이 발언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신중심에 인간 중심 올 수가 있어요? 확신하세요? 근데 그런 포인트가 옮겨졌다는 거죠. 포인트가 어떻게 옮겨졌죠? 네? 포인트가 어떻게 옮겨진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오늘날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존재 입증을 어떤 식으로 할까요?
나에게 명품백이 있어. 존재하는 것 같아. 라든가 나는 적어도 이 동네에서 이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살지. 존재감을 느낀다라든가 또는 자기의 명성이 이 정도니까는 난 존재감을 느낀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이 그 존재의 가치를 확증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중대한 얘기예요? 네. 왜 그렇죠?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생각 없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데카르트는 모든 인간에게 모욕감을 줬네. 니들 다 생각하지도 않고 살잖아.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 존재 자체가 없는 거니까 투명 인간들이 많은 거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이 발언이 한 시대의 목을 쥐어틀고 뒤흔들었느냐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분위기가 무리익었어요. 어떤 식으로? 과거에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조금 더 앞으로 와주실래요? 가까이 있어 우리. 네?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 하지 마시고 일로 와보세요. 분위기가 무리익었다. 네. 어떻게 무리익었어요? 예를 들어서 촛불처럼요. 음. 예, 사회 분위기가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로구나라는 걸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그래서 데카르트는 되는 아주 기회주의로 그때를 딱 맞춰서 그 발언을 해서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그건 그전에도 아니고. 분명히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았을 건데 그때 근데 그 분위 시점에 응. 예, 그 그걸 말을 알아들었다. 해서, 예,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바꿔볼까요? 데카르트는 뭐하고 싸운 거예요? 데카르트 이 발언이 어떤 격투예요? 이건 사상적 격투예요. 치열한. 굉장히 심각한 격투예요. 이 앞에 서 있는 게 누구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90년대 학번이 시작되면서 한국사는 X세대가 등장했어요. 정치를 몰라. 역사, 사회 이런 거 말고 자본주의적 소비 형태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를 X세대의 출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태지가 등장을 했어. 서태지가 인기를 모았던 첫 노래가 뭐죠? 나도 안다니까? 이런 거죠. 너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나도 안다니까. 데카르트는 서태지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홍 선생님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네 생각이니? 참 재밌는 명제예요. 원래 생각은 누가 해요? 정말 그래요? 너 공부해? 생각은 엄마 아빠가 해줄게. 넌 공부해? 생각은 선생님이 해줄게. 생각은 국가 권력이 하는 거야. 응? 생각은 오늘날 뭐가 해줘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게 누구죠? 방송 언론과 방송이잖아. 언론과 방송이 침묵하면 그 생각 안 해도 돼. 언론과 방송이 입을 열면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그럼 우리는 생각의 출처는 어디예요? 무수한 사람들이 무수한 화제를 입에 올려요. 생각은 오늘날 시대 누가 해주고 있죠? 중세의 생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제들이 하는 거예요. 생각의 권리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너는 생각할 필요 없어. 성경책도 못 읽겠어. 왜? 성경책 네가 읽고 함부로 해석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내가 읽는 것이. 넌 이걸 읽으면 안 돼. 생각의 권리를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근거를 박탈당했어. 바로 그 사건 앞에서 데카르트 얘기가 의미가 있는 거죠. 나도 생각해. 나는 생각한다. 생각의 주체성, 생각의 주도권. 이걸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 왜 너만 혼자 생각한다고 그래? 왜 나는 생각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생각할 능력이 없다고 정말 그렇게 믿어? 라는 질문이죠.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의 방법론적인 차원의 얘기고 보다 중대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네 생각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왜 교회의 발언이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그러한 진실처럼 통용돼야 되는 거지? 거기에 질문하면 안 되나? 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질문이 시작돼요. 질문이 없는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죠. 주입된 생각이죠.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 제가 묻는 질문도 이런 게 있어요. 주입식 교육이 필요한 건가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억할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오십시오. 선생님, 앞으로 오세요. 기억할 게 있으니까. 근데 기억이 주입식 교육은 아니에요. 주입식 교육은 뭐가 빠진 거죠? 맥락에 빠진 기억이에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맥락이 빠지면 그 기억은 주입될 뿐이에요. 이 사건은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그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져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 알잖아요. 역사 과목은 무슨 과목이지? 답. 암기 과목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그래요? 아니죠. 사실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데. 쉬워요? 어떤 사실이 기록돼야 될 가치와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조합해야만 실체가 드러나지? 이거 그렇게 쉬워요?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기억하면 역사가 이해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여기 정말 의미가 있어? 그건 내가 왜 알아야 돼?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정말 관계가 있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 이런 질문들이 봉쇄된 채 이루어지는 게 바로 역사 과목은 암기 과목이야 라는 사기죠. 그러니까 속잖아요. 뭐 쑤이 속으면서 살아와.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주 제도화된 기만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유의 체계를 뒤흔들지 않으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저는 미투운동의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 요소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미투운동 반대하는 거야? 가해자를 지지한다는 거야?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런 논법이 통용되고 있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한 거죠. 물론 이것은 순식간에 되지 않아요. 절대로. 우여곡절을 거칠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비극을 막는 것은 우여곡절을 많이 안 거치는 게 좋은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역사의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성찰의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있으면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막아낼 수 있죠. 4.16이 그거 아니에요? 막아낼 수 있었잖아요. 못 막아냈잖아요. 제가 동화 독법이라는 책을 쓰면서 강의할 때마다 늘 제일 먼저 강조하는 우화가 있는데 이 중엔 들으신 분도 있고 듣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듣지 못하신 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간단한 얘기 한번 해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예요. 이건 제가 굉장히 즐겨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것과 4.16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어떤 스토리입니까? 네? 거짓말을 반복하는데 난 다들 무슨 얘기를 못하던데. 못 알아듣는다. 네. 거짓말의 위력. 한 소년이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양을 치고 있다가 늑대가 왔다라고 아우성을 쳐서 마을 사람들이 부츠깽이를 들고 달려 나오죠. 뻥이었죠. 이 뻥의 위력을 실감한 소년이 또 한 번 그렇게 해. 그때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이가 소년이 비명을 지르지만 그러나 누구도 이 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양이 희생을 당해요. 소년이 그렇게 된다죠. 이 얘기를 들으면 듣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부터 떠올라요? 네?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말 떠오르잖아요. 또 어떤 게 떠올라요? 정치인이요? 정치인, 어떤 정치인이 떠올라요? 거짓말하는 정치인. 거짓말하는 정치인, 역시 거짓말이네. 중요한 테마와 이미지는 또 어떤 게 떠올라요? 소년이 외로웠다. 또 어떤 게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얘기를 들으면. 불쌍한 양? 네? 불쌍한 양? 양. 또 신뢰가 깨지면 신뢰가 깨진다. 지금 대답했잖아요. 양을 주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했잖아.
이 스토리에서 가장 처참하게 당한 존재가 누구예요? 양이잖아. 양의 비명소리를 듣나요? 이 스토리에서 잘 안 들어요. 그렇잖아. 이미 여러분들은 틀이 정해진 사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거짓말의 문제야. 신뢰의 문제지. 너무 애를 갖다가 혼자 방치해둔 거 아니야? 소년을 아동노동 학대 아니야?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양은 그럼 어떻게 해요? 양의 침묵? 그래야 돼요? 이 스토리를 짧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현실 속에서 현장감 있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이지 늑대의 양을 아주 맛있게 먹었단다. 너무나 재밌지?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잖아. 그거는 이소부화가 우리에게 전해져 있던 이 현실 속에서의 늑대가 양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게 마무리되어 있지만 이야기꾼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하는지 아니? 늑대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부터 잡아먹는지 아니? 누구부터 잡아먹어요? 너무 분명하지. 자기를 방어할 수 없고 맛있는 건 어린 양이지. 그게 어떻게 먹어요? 네? 테이블에 예법을 차려놓고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잖아요. 네. 목을 물어서 틀어지고 배부터 먹잖아. 뼈가 없으니까.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그게 사일리기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소년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거짓말임을 확인했잖아. 그렇죠? 마을소는 분명히 확인했어. 두 번째 왔을 때 어떻게 하죠? 확증할 수 있잖아요. 소년의 거짓말을 확증했다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해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잖아요. 왜 그렇죠?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양들이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무것도 안 했어. 그 결과는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갈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거 위험하잖아. 이 두 번째는 그래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국면이잖아. 이대로 갈 일이 아니죠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이 두 번째 이 국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말 아닌 시스템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했잖아요. 자기 집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세 가지 선택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걸 다 확인했어. 다 확인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 당연히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선택은 고장난 이 시스템을 고치죠. 또는 교체하든가 또는 제3의 선택 리플랜을 가동하든가 뭔가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했다면 어떻게 되죠? 했다면 그렇지. 전에 거짓말과 관련 없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늘 칠 때에 양들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그러네. 시발점은 소년이 단서를 만들어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여전히 소년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애만 쥐잡냐고. 2000년 동안 그래 왔잖아요. 저놈의 자식 때문이라고 얘기하자. 아니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는데? 라는 질문을 던지지 못하게 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렇게 던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생겼어. 우리 다 한번 생각해보자.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고쳐? 바꿔? 대안을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유신?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독재자?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본주의 이거 계속 가도 되는 거야? 대안적 사고는 없는 거야? 이 질문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혁명적인 얘기가 손해의 거짓말로 외소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숲에 샀던 것은 고대 그리스예요. 고대 그리스는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에? 한계는 있었지만 폴리스에서 민주주의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자가 나타나. 그리고는 저놈만 한번 씹으면 교체하고 끝나.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폴리스란 정치 공동체는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 그때 이솝이 일깨는 거죠.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잖아요. 우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배웁니다. 교훈을 얻기 위해서. 아니죠! 질문이잖아요. 질문과 마주쳐야 되잖아. 이 우화는 나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직면하지 않으면 이러한 얘기들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니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하고 묻고 있잖아. 근데 이 물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설립형 공동체는 이런 질문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야 되죠. 그냥 흩어질 일이 아니잖아. 실제로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어떻게 고칠 건데? 뭐하고 바꿀 건데? 대안이라는 게 뭔데? 대안 논쟁이 그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게 시작이지. 양은 이 사회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방어 체제가 가장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신자유주의가 몰아치니까 누구부터 당합니까? 비정규직 노인부터 당했잖아요. 당했잖아.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에 권력과 지위가 약한 여성들이 당해왔잖아요. 이 얘기에서 그들의 앙호성과 비명수를 들을 때 그때 이야기의 의미가 과지로 던져지는 거예요. 손의 거짓말에 매달리게 하는 거죠. 기만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죽은 자가 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보다 다른 걸 생각해? 그런 거예요. 죽은 자의 비명소리는 묻히고 말아요.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 어떤 생각과 성찰을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해 온 것이 이때까지 현실이에요.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비명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회가 비명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4.16 교육공동체, 4.16 유가족들이 끊임없이 비명을 질렀죠. 끊임없이. 그래서 촛불시민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잊어버렸어. 촛불시민혁명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던 그 출발의 단서가 무엇인지 무수한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못 모이잖아. 그렇잖아요. 기억했다면 이렇지 않죠. 아픔이 가신 줄로 알아. 아니잖아. 어떻게 그게 가실 수 있어? 가실 수 없죠. 분단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평화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의 문제를 이해할 때 북의 문제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회에서 북의 문제를 정면으로 그리고 진실로 역사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니까. 극히 제한되어 있죠.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 종류예요. 크게는 보통의 사람들을 말고는 저희 해외 전문가들. 그들이 우리 아픔을 알아? 인식은 고통에서 출발할 때 그게 진실이 돼요. 전략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절대로 고통을 알 수 없어요. 전략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겪고도 이건 해내야 돼. 이런 식이지.
그래서 밟아버려요. 우리가 겪어온 일들이에요. 해외 전문가, 물론 그 중에는 우리와 고통을 나눴던 그런 지식인들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는 없어요. 우리 사회 냉정주의자들, 그걸 통해서 권력을 정당화시켰던 사람들 철저하게 막죠. 얘네들은 언제나 나쁜 놈들이야.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얘기하자면, 저는 어릴 때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아주 깊은 혼란을 겪은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왔더니 한국이 두 개야. 두 개잖아. 남과 북 두 개라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학교를 들어갔어. 굉장히 북쪽은 악마의 나라야. 근데 아이가 생각할 때 세상에 보통의 백성들부터 지도자까지 악마의 나라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건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돼. 2학년 때 역사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사지선당이에요. 다음 가운데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원인을 하나 골라라.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저는 아직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저에게 어떤 이 역사적 사유를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가당치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난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는 아이들이 싸우잖아요. 그 싸우면 엄마한테 혼나. 그럼 누가 혼나냐? 형이 혼나. 근데 이 싸움의 이유를 설명하면 굉장히 이유가 많아. 여러 가지를 설명해야 돼. 여러 가지를 설명해야 돼. 자, 그렇다면 아이들의 형제들의 다툼과 분쟁에서도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신라 삼국 통일을 하나로 고르래? 가당치가 않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고를 단순하게 만들고 사지선당에는 제약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질문의 특징상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 강요되어 왔던 사회에서 어떻게 성찰적 사회가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이럴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 저런 일도 있었을 거 아닐까? 그건 인간을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런 사정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 사정이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 말을 했는데 내가 혹시 오해하진 않았을까?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남북 간의 대화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했던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잖아. 같은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에 들어있는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오해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풀어가지 않으면 저놈들 맨날 저술을 똑같이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북쪽에서 비핵화에 대한 것이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선대의 유훈이다. 이렇게 하니까는 한쪽에서 그 똑같은 소리 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역사상 핵 정책에 있어서 북은 단 하나의 예외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이번에 분명히 확인했잖아.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이런 거 아니에요? 평화체제였을 때도 여전히 핵보유그릇의 위치를 고수하겠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문제돼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면은 비핵화를 그대로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것은 오래전의 얘기예요. 이거를 못 알아듣는 척 해왔고 왜곡시켜왔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현대 국가에서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볼까요? 인도가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풀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핵을 폐기할 거야. 러시아와 우리 관계가 해결되면 미국도 핵을 폐기할 거야. 이스라엘이 아랍과의 외교적 관계가 평화적으로 전환이 되면은 핵을 폐기할 거야. 비핵화를 할 거야. 라고 하는 나라가 단 한 번도 없었어. 근데 북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건이 마련되면 핵을 밀고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북한밖에 없어요. 있다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없어요. 즉 이건 뭐냐 하면 그만큼 평화체제와 연동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핵이 예를 들어서 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방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실마리예요.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정당방위는 자기를 가격한 자에게만 표적이 제한돼야 돼요. 근데 핵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동기와 상황이 정당방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폐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절멸이잖아. 정당방위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왜 그렇죠? 이거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네? 북한이 핵 문제 관련해서 입장 변화를 보였던 그런 시기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NPT예요. NPT는 Nuclear Proliferation Treaty, Non-Nuclear Proliferate는 확산하는 거죠. 확산하지 않겠다는 거죠. 핵 비확산 체제, NPT 체제죠. 90년대, 2000년대에 90년대 한번 북한이 NPT 우리나라 나갈 거야 그랬다가 원자로 발전소, 핵발전소에 대한 교습이 이루어지면서 선언만 했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2001년에 북한이 나왔어요. NPT를. 난리가 났어요. 아주 옛날이니까 여러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북한의 핵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걸 이해하면 이게 실마리가 잡혀요. NPT 체제는 핵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근데 NPT 체제는 미국도 있고 그리고 북한도 있어요. 근데 북한이 나갔어. 그래서 이것은 국제 도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일이 났다. 이렇게 됐죠. 저놈들은 이제 핵 무장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그래서 비난의 표적을 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NPT 체제는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김태준 선생님. 알고 계세요? 우리 전문가와 함께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NPT의 최고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미국 그 유태 자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거예요? 고맙습니다. 나 이번에 처음 알았네. 자, 이렇게 되었어요. NPT 체제는 제1선제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의 핵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기존의 핵 보유 강국의 핵 체제를 문제 삼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러면 핵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는 체제인데 왜 북한이 거기 들어가 있냐고. 왜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나왔지? 설명 안 되죠. 인정 안 해주니까. 인정 안 해주다니. 어떤 걸 인정 안 해줘요? 기존에 핵이 없었잖아요. 북한이. 네. 그런데 그런데 NPT에서는 기존 핵 보유국만 핵을 가지고 있는 걸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인정해달라 라는 인정투쟁의 결과였다. 아닌가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기존의 핵 보유 강국의 핵을 문제 삼지 않는 대신에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핵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네. 대신 요즘에 이제 핵발전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바꿔야 되고 성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신 만약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핵발전소를 짓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핵의 평화적 이용을 원한다면, 그러면 국제 원자력 체제에서 감시를 받으면서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면 북한은 이게 남는 장사예요, 안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잖아. 우리는 과거에 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이 있었던 거 알죠? 전술핵을 왜 뽑아갔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다 설명하지 않아. 이 나라의 언론과 이 나라의 학계는. 냉전 체제가 깨지면서 90년도에 아버지 부시가 전략 전술 선수를 뽑아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NCND, Conform도 안 하고 Denial도 안 해. 그게 오리무중에 애매모호한 정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 아버지 부시가 전술핵을 뽑아가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소련이 붕괴했잖아요. 그러면서 소비에트 연방에 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전술핵 국가가 됐어요.
아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 뽑자. 그래서 뽑는 척한 게 중에 한반도의 전술핵이 뽑아진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북은 미국의 전술핵의 공격 대상이었던 나라예요. 지금 우리 북한 핵 가지고 얘기하지만 40, 50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뽑았어. 그리고는 더 이상 핵의 공격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NPT에 들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너 핵 갖고 놀지 마. 불장난하지 마. 대신 네가 꼭 불장난하고 싶으면 내가 도와줄게. 불장난 아니고 불소치가 필요하지. 난로가 필요하니 내가 도와줄게. 이게 NPT의 핵심이에요. 근데 왜 기어 나왔어 북한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언론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몰라서도 그렇고 알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체계는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도발자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1년에 누가 대통령이었죠 미국에? 아들 부시예요. 아들 부시가 맨 처음에 나와서 터트린 충격적 발언이 있었어요. 뭐죠? 악의 축 가운데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고 나서는 그 직후에 미국의 Nuclear Posture Review라는 게 나와요. Nuclear Posture Review. 핵 폐쇄 보고서. 거기에 미국의 헤게모니 세계적 질서에 도전하는 나라가 악의 축이에요. 그 나라에 대한 대응 전략에 Preemptive Strike가 나와요. 이들에 대한 군사 전략의 제1조 Preemptive Strike는 뭐죠? 선제 공격 전략이잖아요. Preemptive. 미리 손써서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Preemptive Strike 앞에 뭐가 붙었는지 아세요? 뉴클레어가 붙어요. 그냥 선제가 아니라 핵 선제 공격 전략이에요. 그러면 NPT 체제의 원칙을 누가 어긴 거예요? 그러네. 그럼 북한이 거기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국가 범법에 안 걸리니까 걱정하지 못해요. 거기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 NPT 체제가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구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NPT 체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건가? 답이 나오죠. 그리고 미국의 Nuclear Preemptive Strike로 하는 것이 공식적인 부시 제1기의 선제공격 전략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갖지 않은 나라를 공격한다는 원칙을 미국은 어긴 거죠. 그럼 거기서 북한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보호할 수 없죠. 보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거죠. 그 다음에 리비아하고 이라크 얘기 거듭 나오잖아요. 이라크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2003년에 치고 들어갔죠. 뭘 명의로 들어갔죠? 네?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살상 무기. 있다. 그렇잖아요. 벗었죠. 대통령까지 보여줬죠. 그도 없었잖아요. 근데 숨겼지. 그래 들어갔잖아. 근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그 이후로 어떤 질문이 시작됐습니까? 들어갔는데 없었던 거예요? 없는 거 알고 들어가는 거야. 아유, 대단히 중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보세요. 그때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라크를 공격한 이후에 전 세계 언론은 그 다음에 넥스트는 누구지? 북한을 딱 삼았어요. 그러니까 알았지. 꼼짝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북쪽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나 없는 거 없다고 보여주면 죽는구나.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된 거잖아.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기 방어 체제를 갖출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러한 형태의 이해나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않는 사회는 저놈은 나쁜 놈이야. 끝이야 거기서. 역지사지라니 있을 수가 없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제가 상상하게 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진과 그림을 보냐면 우통을 벗었든지 칼부림을 막 하고 거의 미친놈처럼 이렇게. 근데 그림을 확대하니까 앞에 몸이 있다만 하는 사람이 장총을 들고 겨누고 있어. 어떻게 보여요? 근데 칼을 든 사람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야. 어떻게 되죠? 상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달라지죠? 우리 사회는 뭐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거 같이 보여주나요? 안 보여줘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 이게 난점으로 계속 작용하죠. 역사적 사유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해요. 이건 이제 긴 강의가 되겠지만 앞쪽에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전쟁은 기본적으로 세 단계가 있는 건 알고 있죠. 어떤 거죠? 한국 전쟁 50년부터 53년까지의 그 단계 세 가지의 특징.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죠? 첫째, 북에서 내려온 내전의 양상이 있었죠. 성격이 내전이죠.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국가나 민족 안에서의 전쟁을 내전이라고 하는 거니까 내전 단계가 있었죠. 그 다음엔 무슨 국제 전쟁으로 이게 확대가 되는 거죠. 3단계는 뭐였죠?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었죠. 그걸로 종결되잖아. 그래서 내전에서부터 중국과 미국의 전쟁으로 가요. 중간에 소련의 개입이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전쟁의 주요한 국면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 그러면 그 전쟁은 완결되지 못합니다. 그런 오랫동안 있는 거죠. 이 전쟁이 이렇게 보면 이것만 보자면 한반도 평화체제나 전쟁체제의 대립축이 드러나죠. 어디하고 어디예요?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한판 겨룬 건데 어떻게 된 거죠? 일단 결말 없이 끝난 거죠. 이 문제는 향후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전의 양상, 국제적 조건, 미국과 중국의 관계,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게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세계체제라는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아주 오래된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한반도가 자기 어떤 주체적 조건을 어떻게 부여잡느냐 하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그릴 수가 없는데 이것만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 백천강 전투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백강 전투 또는 백천강 전투라는 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일본의 고대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잘 안 가르쳐. 안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일본은 아직 왜예요? 일본이라는 이름은 7, 8세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6세기 때 일어났던 전쟁 가운데 중요한 전쟁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나당연합으로 해서 고구려 획제가 무너지는 사건이죠. 이 전쟁이에요. 평화에 이른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필요한 거죠. 지정학적 요건을 역사적으로 지속되었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당연합군, 신라 이거 다 들어서 알잖아요. 이때 백제에 대한 강력한 지원군이 왜예요? 400척의 배를 보내요. 흑백제 지원을 해서. 그러다가 패전해요. 이 충격이 왜를 일본으로 바꿔요. 이 충격이 일본을 그 당시에 왜였는데 일본의 이름을 채택하고 율령체제로 바꿔서 국가체제를 정비해요. 전쟁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커요. 엄청난 사건이지. 이러면서 일본과 대륙과의 국제정치적 조건들이 만들어져요.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이기지 못해요. 더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한족체제와 동북부에 있는 유목체제에 끊임없는 저항전선이 형성되어 왔어요. 흉노 제국도 있었고 고조선도 있었고 그리고 고구려도 있었고 이 시스템은 이쪽 시스템과 이쪽 시스템의 결투예요. 이게 절대로 간단치 않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역사 한번 보세요. 중국인이라고는 한족 체제 역사만 이어진 게 아니잖아요. 당나라도 그랬죠. 혼합 체제예요. 원나라 몽골이잖아요. 청나라 만주잖아요.
금, 거란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중국인이라고 하는 한족 체제로만 지속되어 왔던 건 아니에요. 중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한족 체제, 비한족 체제의 끊임없는 교류와 융합과 이런 역사 속에 이루어져요. 이때 전선은 농경 체제인 한족 체제와 유목 체제인 이쪽 체제가 끊임없이 전투하면서 융합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해요. 이 싸움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수가 고구려를 이기지 못해. 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안 싸워. 그래서 신라하고 손잡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걸 밀어내죠. 그래서 동북아 체제를 중화 체제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은 대륙과의 관계에서 분절을 경험해요. 이거에 대한 반격전이 뭐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임진왜란이잖아요. 반격전이 벌어지잖아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오늘날의 사회과 용어로는. 이거 국제전쟁이었거든. 중국인 명, 일본, 조선, 동북아 국제전쟁이었잖아요. 힘이 다시 한번 작동해요. 그러다 교차 상태에 빠져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었다? 요새 뭐 문재인 보유국 그러는데 우리는 이순신 보유국이었거든 그때. 그래서 이 교착 상태에 빠져요. 이러면서 전선이 재편되기 시작해요. 여기 동북아의 전서예요. 고대에서 일본은 밀리고 대륙 시스템이 장착되죠. 임진년의 국제전쟁도 교차 상태가 되면서 동북아 제7세 여전히 중화적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 중화 체제를 깨고 들어온 게 뭐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격전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이게 뭐였냐? 그래서 청일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밀어붙이잖아. 동아시아에서의 이와 같은 패권 체제가 중화 체제의 변경에 있었고, 일본은 중화 체제 변경이에요. 중화 체제가 와해되면서 도리어 이 변경은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최전선이 됐잖아. 소금 음물의 융합을 위한 최전선으로 작동해서 거꾸로 칼이 이쪽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게 무너뜨리잖아요. 청일 전쟁이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임진년의 그 못다 이룬 수고를 이루게 되죠, 일본은. 그래서 만주국까지 만들잖아. 그럼 밑에까지 내려오잖아. 그래서 뭐라 그러죠? 대동아 공영체제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동북아시아의 세계적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사건이죠. 그게 우리 역사예요. 그러다가 중화체제가 와해되고, 그러다가 이른바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체제가 와해되죠. 태평양 전쟁으로 해서. 그 와해된 공복 속에 누가 들어옵니까? 태평양 시스템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 아니에요. 태평양 시스템이 들어오죠. 아시아에서 태평양 시스템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 하면 중국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 어땠어요? 청조가 1911년에 신해혁명으로 뒤집어져요. 그때부터 48년까지 내전을 겪어요. 두 가지 전쟁을 겪잖아요. 마오와 장제스의 내전이 있었잖아요. 동시에 항일 투쟁이 있잖아. 두 개의 전쟁이 교차되는 시기를 겪어내요. 그래서는 항일 투쟁 전선, 항일 전쟁 전선은 이 힘으로 무너뜨리잖아요. 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이건 무너지잖아요. 남은 건 그러니까 장제스와 마오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때 미국은 누가 이긴다고 봤을까요? 당연히 장제스가 이긴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구도는 어떤 겁니까? 중국의 이와 같은 시스템이 복원이 되고 그 복원은 태평양 체제와 연결돼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 여러분 세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핵을 써서 사람을 죽인 나라는 미국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썼어. 한 번을 끝났어도 뭐라고 안 그래. 두 번을 써 어떻게 해? 수십만 명을 이렇게 죽였어요. 무서운 일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안 해도 됐던 거잖아 사실은. 그걸 써서 40~50만 명이 죽어요. 순식간에. 조선인 피해서 굉장히 많아요. 일본 정부가 이걸 제대로 보상하고 있지 않죠. 문제가 큰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태평양 체제가 확장이 되고 확장되는 가운데서 중국에 있어서의 장제스의 체제가 복원이 되면 미국의 계획은 딱 나오죠. 이것만 동아시아에서 확보하면
유럽은 마셜 플래닝을 통해서 유럽을 미국의 시스템 안에 집어넣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이쪽은 왼쪽 팔은 소련의 서부전선, 오른쪽 팔은 소련의 동부전선. 그래서 포위 전략이 딱 되는 거죠. 인서클먼트, 냉전 봉쇄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현실은 장제스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완전히 허물어져서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렇게 선이 그어져 버려. 이때부터 한반도는 위기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의 정세는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동북아시아 역사 체제의 변화가 사실은 한 학기 강의예요. 한 학기 강의예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한 학기 강의 여러분에게 10분 만에 이렇게 제공하는 거야,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만큼 우리의 정세에 역사성이 있다는 거죠. 역사성을 함께 연구하고 보지 않으면 오늘 현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현실을 포위하고 규정하고 있는 힘들은 바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래 반복되어 왔던 지정학적 요건이 분명히 있어요. 그 중국의 장악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 여전히 여기에서 자기의 틈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태평양 체제의 확장이 있잖아요. 이 긴장의 대치선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잖아요. 과거의 천연전쟁에 일본이 했던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잖아요. 패권의 구도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대한 이 시스템 두 개가 충돌하는 그 지점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 건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세계 평화하고도 직결돼요. 지금 제일 센 두 뭐라 그래야 돼요? 강대국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이 둘이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있잖아요. 태극기, 요새는 태극기에 대한 것도 참 이제 이미지가 많이 달라져 갖고 이상하게 됐지만 태극기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태극기가 참 어떻게 역사적인 예언성을 가지고 있네. 우리 김태현 선생님이 주역 요새 공부한다는데 주역으로 봐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보세요. 위하고 아래하고 태극이잖아요. 음양이 딱 조화가 이루어지면 사방에 원래 8개인데 4개가 된 거예요. 이 4개가 이 4대 강국에 포위될 것인가 4대 강국을 거느릴 것인가 이 태극기에 나타나 있어요. 주역으로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 남과 북이 이런 음양의 조화의 균형을 만들어낸다는 이것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태극이라는 게 위하고 쫙 직선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균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나도 조금 나도 내주고 저기도 내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내주니까 저쪽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쪽에 내주니까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러한 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를 포박하고 있는 이 4대 열강의 세계적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의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생긴다고 봐요. 아주 상징적이죠. 그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달에 베를린 선언이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베를린 선언을 5월 달에 취입을 해서 7월 달에 베를린 선언을 독일에서 한 거예요. 베를린 선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상당히 놀라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박정희 7사부터 DJ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압축한 그런 내용의 핵심으로 가고 있어요. 이때까지 남쪽의 최고 권력자가 입에 올리지 않았던 단어를 써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평화협정 체결이에요. 평화협정 체결은 DJ도 입에서 못 꺼냈어요. 노무현도 못 꺼냈어요. 냉전 세력의 반격이 워낙에 무시무시하니까.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하면 왜 안 되느냐? 평화협정 체결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반론이 있어요. 뭐죠? 주한미군 철수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전쟁이 끝나면 외교사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하죠? 강화 조약을 해요. 강화 조약이 평화 협정이에요.
강화조약 옛날 말이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종교를 외교주로 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의 강화조약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 또 보상 문제가 다 논의돼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위안부 문제가 1953년에 이미 제기돼요. 근데 박정희 대가 싹 말아먹은 거지. 그때 위안부 문제는 이렇게 제기됩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제기된 게 아니라 그때는 전쟁 직후에 실제로 그분들이 살아있었던 때고 많은 분들이 군에서 위안부를 했던 분들이 자기들의 급료를 뭘로 받는지 아세요? 군표로 받았어요. 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졌잖아. 이 군표가 어떻게 되죠? 쪼깃쪼깃하게 됐잖아. 그럼 돌아와.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정부에게 이 군표를 받고 직접 청원을 해요. 이러면서 위안부 전제가 공식적으로 드러나요. 이게 이러면서 대일관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또 이제 다른 얘기로 한참 가야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외교관계가 하나씩 정리가 되는데 53년도에 이런 이제 강화조약을 얘기했는데 53년도에 우리의 한국전쟁이 끝나는 그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평화조약, 강화조약이 이루어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베트남 전쟁. 베트남은 오랫동안에 누구의 식민지였죠?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호지명은 뭐 했던 사람이죠? 항불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잠시 일본이 점령을 해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 다시 시작되죠. 어떻게 시작되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베트남 전쟁. 통키만 사건 아니에요. 베트남 전쟁이 다시 시작돼. 근데 이 베트남 전쟁은 보통 생각하기에 월맨과 월남의 싸움으로 아니에요. 제네바에서 베트남 전쟁을 종결시키는 강화조약, 평화조약이 이루어져요. 그리고는 17도 선을 중심으로 해서 월맨과 월남이 나뉘어요. 이 분단된 이 시스템을 총선거로 통일하겠다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지지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외국 군대가 철수하게 돼 있어요. 외국 군대 철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식민지체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외국 군대 철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끼리 절제하면서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내가 제네바 협정의 조인국이 아니라고 해서 개입하기 시작해. 비밀 개입이 되는 거죠. 비밀 개입이 돼요. 이게 이제 전쟁의 시작인데 왜 항불투쟁이 다시 45년도 이후에 생겼는가? 그래서 왜 오랫동안 베트남 전쟁의 제1단계 항불 독립투쟁이 벌어졌고 제2단계 미국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 잘 알아야 돼요. 제1단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5년대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과거에 식민지 종주국인 프랑스 군대가 다시 들어왔어요. 베트남에. 이건 어떤 것과 똑같았냐면 일본군이 철수에 다시 들어온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당연히 독립투쟁을 하죠. 비엔벤투에서 프랑스 군대가 패배해요. 그리고 나서 제네바 협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베트남은 독립의 조건을 마련해요. 그때 가장 먼저 자기들을 고통에 몰아놨던 식민지 군사체제의 철거예요. 이 철거의 첫 시작은 철수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지원군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죠.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은 제1단계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했으니까 외국 군대가 철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미 판문점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종전협정을 했을 때 약속됐던 거예요. 갑자기 난데없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종전 체제잖아요. 근데 이것은 북의 선전으로 만들어버려요.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그러니까는 역대 주자들이 평화협정 체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승만이나 박정희는 또 전혀 종교가 다르니까 전두환도 그렇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디즈니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고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져요. 디즈니 이후에. 이건 이제 이미 밝혀진 일이지만은 여러분 최근에 10년 동안 북한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미군 철수를 입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디즈니 때 이미 동북아시아의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이런 상황에서 미군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미군의 지휘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요. 그건 뭐냐? 철수가 아니라 평화유지군으로 지휘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가 지나면 그래서 여기 동북아시아의 집단 안전보장 체제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단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안 가르쳐주는 거지. 미군의 지휘 변경에 대한 얘기도 안 하는 거지.
근데 북이 그동안 미국 철수 얘기를 주장 안 했다는 것도 얘기 안 하는 거지. 그 평화협정 얘기를 얘기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안보가 불안해진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난해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에서 놀라운 얘기를 하죠. 평화협정 체결로 가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예요, 이것은. 근데 굉장한 얘기인데 굉장한 얘기로 안 써. 안 받아들여.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정상회담 어디서 하겠다 그랬어요? 판문점에서 해요. 왜? 당연하잖아요.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경로잖아요. 너무 당연하지. 이런 경로를 설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설계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평화협정 체제에 대한 이야기, 미군의 지휘 변경에 대한 이야기, 이걸 통해서 이루어질 평화체제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이야기, 이런 걸 제대로 논의하고 있지 않은 거죠. 비핵화 문제도 그래요. 끊임없이 북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체제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남쪽 언론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독재 체제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보는 거죠. 체제 보장이라는 건. 근데 이때 이쪽에서 체제 보장 얘기는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번에 한번 보세요.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저쪽에서 인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할 말이. 여러분 군사훈련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군사훈련의 목적 뭘까요? 당연히 떠오르는 거, 군대 갔다 온 분들 많으니까. 자, 군사훈련, 그 합동군사훈련. 군사훈련의 목적은 뭐죠? 당연하게 군대의 전투 능력을 높인다. 그러겠죠. 무기체제를 가동에 실험해본다. 그런 거겠죠. 이거는 안에서의 얘기고 적을 가상적으로 선정했을 때는 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네? 저게 뭐죠? 뭐? 타승하는 거니까 뭘 하는 거죠? 뭘 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훈련하면서 뭘 보는 거죠? 뭘 알아내는 거지? 저게 약점을 알아내는 거죠. 약점을 알아내는 거지. 약간 반항 초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해서 저쪽에 쫙 같이 비행기가 쫙 전투기가 떠. 이건 절대로 못하는 거지. 이렇게 쓱 건너 가만히 있어. 이거는 허점이지. 저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거의 비슷하게 해야 돼요. 녹아나요, 여러분. 정세현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들려주는데 한미 군사 합동 훈련하면 저쪽은 죽어나는 거죠. 기름 없잖아. 전투기 같이 못 띄우잖아. 전 세계에서 미국이 세계에서 하지만 전 세계 24시간 단 전투기를 전 세계에 띄울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아직도 미국이에요. 유럽 전체가 군사력을 합쳐도 이길 수가 없어요. 나 이것까지 갖추고 있잖아. 다 들여다보자.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한 번 군사 합동 훈련을 하면 이건 군수 무기 업자들한테는 무기 쇼가 되는 것이고 저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숨 막히는 거죠. 그러다가 역사의 신뢰가 어떤 거냐 하면 이러다가 전쟁이 벌어진 경우가 적잖게 있었어요. 일본도 그랬고 베트남 전쟁 아주 유명하잖아요. 통킹만 사건. 진위를 따질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은 벌어지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 다 끝났는데 전쟁. 사람 다 죽었는데 너 어떻게 감당을 해? 이러한 상황. 그래서 국제적인 군사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중국과 북한이 동해 서해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 최신무기를 다 가지고 어떨 것 같아요? 야 정말 재밌게 잘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지. 잠 못 자요. 그래서 외교관계로 푼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중국 핵 있어요? 없어요? 있죠. 러시아 핵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국 핵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가 그 핵 때문에 골치 아파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이 핵을 가지겠다 그러면 어떨까요? 신경 팍 쓰요. 왜? 역사적 외교적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역사적 외교적 관계를 바꾸면 현재 아무리 강력한 무기체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무기체제를 변화시키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건 개인 간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태현 선생님이 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어. 나하고 관계가 나쁘면 저 태도 박사님 불량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 뭘 뽑을지 몰라 주머니에서.
관계가 좋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관계가 나쁘면 연필 하나 있어도 그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관계가 좋으면 총이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평화체제의 기반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여기서 다시 돌아가자면은 4.1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우리 사회에 정말 아우성치는 희생자들 구하지 못한 우리의 공동체 전체의 뼈아픔이잖아요. 다시 있어서 안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지난 70년 동안에 전쟁과 분단에 의해서 희생되어 왔던, 지금도 희생당하고 있는, 또 법으로도 희생되고 있는, 또 우리의 사고와 사상과 사유의 자유가 봉쇄되거나 억압되는 것도 희생이에요. 이것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낼 수 있을까라는 중대한 문제에 걸려 있어요. 사유의 온당함, 사유의 의미 있는 복원을 갖추지 못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자, 정상회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문제 풀기를 바라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단일팀에서 좋았잖아요. 근데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틀린데? 어떤 건 맞는데 어떤 건 하나도 안 맞아. 그리고 세력도 달라. 돈 갖고 있는 것도 다 달라. 어떻게 될까요? 탈북자들 세터즘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현실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제3시민이잖아. 너무 뻔해 이게. 제가 그래서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통일은 재앙이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야, 잘못하면 북에는 부동산 업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고 땅값은 무지히 올려놓을 것이고 좋은 데는 전부 펜션 만들어갖고서 지을 것이고 저쪽은 완전히 지금 조선족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식당에서 다 취직해야 되고 이게 맞나? 그런 거죠.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누구도 희생당하지 않길 바라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자신의 처지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식문적 질서 속에 복종하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원하잖아요. 그럼 함께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못 만들고 있잖아. 최근에 여러분이 북쪽의 어떤 이 현실과 관련되는 리포트나 사진을 접해보시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러니까 평양에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전제 하에서 보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어떤 부분은. 이게 남쪽인지 북쪽인지 잘 모르겠어. 생활이 굉장히 향상된 거죠. 근데 묘한 거 아세요? 북쪽의 생활이 최근에 급격히 향상된 이유가 핵 때문이라는 거. 참 역설이죠. 왜? 재래식 무기체제에 돈을 안 쏟았거든.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든. 초기 투자 비용은 들지만 일단 가동하면 이거는 굉장히 싼 무기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어요. 북도. 그리고 엄연히 제재가 있는 현실과 없는 현실은 큰 차이예요. 국제자본시장에 접근 못하잖아요. 국제자본 네트워크에 접근 못하잖아요. 얼마나 가겠어? 못 가죠. 다행히 김정은이나 김여정은 저 북쪽에서는 그 경험하지 못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잖아요. 스위스 국제학교를 다녔잖아. 기대하기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를 바라는 거죠. 어떤 기사에는 그것까지 났는데 그건 아직 좀 봐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를 만나면 둘이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로 서로 소통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까지 하는 모양인데 그런다면 참 재미가 있을 것도 같아요. 다시 이걸 좀 정리해보자면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긴 강연의 첫 번째라고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오늘 하루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걸 부탁하고 싶습니다. 평화의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동북아시아의 지난 역사 속에서 한반도가 어떤 운명을 겪어왔는가, 그걸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가, 무엇이 실패했는가, 무엇이 성공했는가, 이거 해야 돼요. 북쪽은 어떠한 고통을 겪어왔을까?
또는 북쪽의 모함과 모략의 대상이 된 적은 없을까? 그들의 발언의 진정성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저들의 내부의 고민은 무엇일까? 그들의 모습은 또 무엇일까? 저들이 처한 위기는 뭘까? 그래가지고 진정성 있게 바라보는 훈련도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거기가 박살낼 생각을 해? 에? 거기 애들도 있어요. 노인들도 있어. 병자들도 있어. 어떻게 박살을 낼 생각을 해? 무서운 생각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남자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래 세상이 평화롭게 되고 평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은 누가 감당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말 진지한 공부가 필요하다.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자기 점검하는 일이에요. 제가 아까 몇 가지 얘기를 던졌지만 우리는 이미 고정관념의 희생이 된 자기를 보지 못해요. 고정관념의 문제를 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고정관념의 문제를 대할 때에 제일 어려운 거. 다르게 질문을 바꾸자면, 다른 질문을 하자면 고정관념의 가장 큰 폐해는 뭐예요? 네? 편견.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네? 상상을 제한한다.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응? 네? 안 좋아한다. 또 그 다음에 왜곡. 또 그 다음에 고정관념의 가장 큰 폐해는 뭐야? 그러면 사고가 제한되죠. 융통성이 없게 되죠. 사고 유연성을 잃게 돼요. 이건 사고의 방법론에 불과한 거예요. 고정관념의 가장 큰 폐해는 폭력이에요. 폭력이에요. 여자가 공부해서 뭐해? 폭력이었잖아 이게. 안 그래요? 폭력. 시집도만 자랑하면 되지 뭐. 인격에 대한 폭력이잖아 이게. 유색 인종에 대한 폭력이 백색 제국주의가 엄청난 식민지 속에서, 식민지 체제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결과 인종주의가 고정관념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폭력이잖아요. 고정관념은 그 끝이 폭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뭐 사유의 제한성, 유연성 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만나는 게 폭력이에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남의 얘기를 그렇게 진정스럽게 알아듣지 못한다? 그럼 상대방의 폭력이 되는 거지, 당연히. 심리적 폭력도 되는 거죠. 진정성 대화를 가로막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폭력적 사고가 내재된 상태에서 남과 북이 대화를 한다? 이건 쉽지 않아요. 전략적 대화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공동체가 진심으로 만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쉬운 거 아니죠. 우리 안에서도 힘든데.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고정관념을 마주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그 폐해는 폭력으로 친다면 아니 다른 뜻 가능해요. 고정관념을 만날 때 제일 고정관념이라는 문제를 떠올릴 때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내 생각인가를 점검하는 거. 점검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벽. 또 그 다음에 문제는 뭐가 고정관념인지 몰라.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부터 몰라. 모르자. 알면 시작할 수 있어요. 몰라. 그게 자기를 가두고 있는 사고의 감옥이라는 걸 알기가 무척 어렵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문을 던져야 되죠. 이게 정말 맞는 거였어? 왜 정말 그래? 그런 거죠. 이것은 누군가를 힐난하거나 비난하거나 자기를 상처투성이를 해부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이해의 길을 열기 위한 선택이에요. 날카로운데 배임이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죠. 날카로운데 배임이 없어. 도리어 새살이 돋아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사유의 온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평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한반도 평화의 문제 못지않게 지구 도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우리의 이 평화의 문제가 단순히 민족 간의 분단과 갈등과 그리고 고통을 해결하는 것으로 차원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국가주의로 가게 될 수 밖에 없어요. 안 보여요? 또 다른 국가주의가 되는 거예요. 세계 심리적 차원에서 지구의 고통을 끌어낼 수 있는 출발점을 삼아야만 한반도 평화는 인류의 과제가 돼요. 여기서 배우고 보고 겪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구 도처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지평은 사뭇 달라질 거예요.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적 차원에서 인간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붙들고 평화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 한반도 평화는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인류적 사건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거나 하시고 싶은 얘기 있다면 서슴지 마시고 성적을 매기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유, 정말 뜨거운 열강이었고, 제가 강의 제목을 정했지만 그 강의 제목과 가장 딱 맞아떨어지게 강의를 해주신 평화 그 한가운데서, 평화의 길 그 한가운데서를 정말 온몸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손뼉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민웅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어쩌면 이렇게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태어나셨으면 이 세종대왕과 참 닮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세종대왕께서 집현전 학자들에게 질문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우리말로 다사리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요새 세종시적이 침체하고 계셔가지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세종대왕께서 그 모든 거 한글을 만들든 뭘 만들든 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정말 진정한 우리의 평화 운동도 결국은 삶의 길 속에서 이렇게 소외된 분들을 위한 그런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사리 운동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셔야 좋은 학생입니다. 우리 질문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질문을 잘한 신숙주에게 세종이 골룡표도 줬다는데 제가 골룡표는 드릴 수 없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요. 네. 네.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데 나은 나라를 보면 그 나라가 평화롭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가치를 어떻게 볼 건가 그럼 보면 그 사회가 우리보다 훨씬 공정해요.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평화는 아주 요원한 화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비교할 수 있는 현장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 우리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우리가 보였던 모습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100만 명이 모여서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거나 폭력 사태가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역사에 축적된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공정을 향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경우를 얘기하셨는데 북구의 행복지수의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 작은 나라들 라오스도 그렇고 네팔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의 행복지수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뭐냐 하면
이쪽은 자본주의 문명 체제의 한계를 돌파하면서 인간의 행복, 또 노동, 시간 이런 것과 함께 아까 얘기했던 지구적 시야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여는 그런 게 돼 있어요. 핀란드 교육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계 시민 교육을 하죠 거기서는. 동남아시아의 또는 북인도 이런 쪽의 행복 지수의 차이는 뭐냐? 그건 또 소비주의가 지배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죠. 그러니까는 에릭 프롬이 아주 오래전에 소유냐 존재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까 데카르트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소유가 많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게 자본주의 생활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소비에서 벗어난 인격체, 소비에서 벗어난 인간의 어떤 그 사유의 힘,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열망 이런 게 더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뭉개버리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소비하라, 소비하라. 그래야 그대가 존재할지니. 이렇게 시장의 복음이 지배하는 현실이 있죠.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런 사회가 공정할 리도 없지만 혹시 공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러한 시장의 가격이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서운 거죠. 사람들은 가격 경쟁에 시달려요. 우리 사회에서 시장의 언어 가운데 무서운 말 하나가 몸값이잖아요. 왜 어디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몸값을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가치가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 가격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때 생기는 불행이에요. 가치가 가격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시장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선전성 언론도 미투의 등에 업혀서 가고 있는 것도 가격으로 지배하는 거잖아요. 구독수, 조회수 이걸로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의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걸 끊임없이 끌고 나가잖아요. 인간의 사적 공간조차 파괴해버리잖아요. 해서는 안 될 것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관련돼 있다면 모르겠거니와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육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소위 그것을 포장해서 경쟁력이라는 말로 만들잖아요. 경쟁력, 교육의 경쟁력, 수월성. 본질도 논의하면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 같지만 현실에 적용할 때는 다 가격 문제예요. 너 이거 네가 리스 팔릴 것 같아?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너 이랬으면 팔리지 못해. 네 몸값을 어떻게 올리는지 생각해봐.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게 네가 살 길이야. 살 길이에요 사실 현실 속에서. 그래서 부모들도 고민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경희대 성공회대학교에 있다가 경희대에 간 지 이제 몇 년 됐지만 성공회대학교는 아주 오랫동안 가격보다 가치가 주도한 교육을 오랫동안 해왔던 학교이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 운동성이 좀 약해지긴 했으나 경희대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걸 만들어서 그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이 인간의 가치 탐색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교재를 써요.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자기의 가치를 탐색하고 인류 공동체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 가치잖아요. 이거 정책하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렸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전공 공부에 약해진다. 그래갖고 세상 나 살겠느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험담을 다 들어가면서 정착한 거예요. 지금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육이 나름대로 안정돼서 도처에서 모델로 가져가요. 거기 보면 그걸 이끌었던 도정근 선생님이 인간의 가치 탐색이라는 책에 서문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써요. 그거 뭐냐 하면 제가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교재가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지금 애들이 하도 아우성 쳐서 약간 줄였어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 이건 정말 두껍다. 넓다. 그리고 무겁다. 하지만 그 무거운 건 그들의 팔 근육을 건강히 키울 만큼의 무게일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넓은 건 혹시 뭐 비가 오면 그걸로 가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또는 방석으로 머리 베개를 할 만한 그런 두께가 아니겠는가 하고 이제 조크를 해요. 그러나 이 훈련을 하다 보면 그 두께는 그들의 뇌의 두께일 것이고 깊이겠죠. 넓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의 넓이가 될 것이고 무게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여러분의 진심의 무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해요. 멋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과 사회력 교육 공동체가 지향해들 인간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가치를 중심으로 사유의 세계를 새롭게 열어나갈 때, 그때 우리한테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손에 쥐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행복에 대한 문제 돌아가자면, 그런 깨달음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혹시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고 한다면 즐겁게 격투를 하겠죠.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네. 그 아까는 세종을 닮았다고 했는데 이번 말씀으로 또 이순신 장군까지 닮으려고 그러시네요. 다시 한번 뜨거운 손뼉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손을 드셔갖고 이렇게 손을 들려고 준비하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얼수님. 아, 목이 아파서. 예. 뭐. 지목을 하셨으니까 네.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네. 저희가 아까 이 강연 시작하기 전에 네. 한국의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종교. 네. 저기 마이크 왜 그새 또 뒤로 가셨어요? 가까이 오세요. 머리도 예쁘게.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의 개신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정말 좋지 않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 목사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는데, 예. 예수를 믿게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참 예수를 믿게 하라고요? 그 질문 저한테 하는 까닭이 뭐예요? 아까 목사님이셨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 아, 네. 그 질문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 네. 성도된 입장에서는 교회로 다니시는구나. 네. 아, 그래서 그렇게 예, 얘기하시는구나. 보통 그걸 알고 싶었어요. 어.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목사를 판단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몫이지 성도들의 몫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거야말로 우리를 사유하지 아니,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네. 궁극적인 본적인 판단은 인간도 못하는 거죠. 무슨 성도하고 무슨 목사하고 구별이 있어요. 그렇죠? 첫째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목사를 대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안 나가면 돼요. 안 나가면 돼. 그런 저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 안 나가기 운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교회가 무지무지 크잖아요. IMC 또 부이사장도 계시는데. 아니 그렇게 해야 새술이 새부대에 담겨지죠. 여러분 설교로 사기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어볼까요? 한두 가지만 얘기 들어볼게요. 교회에서 쓰는 설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이 그 성전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이제 요새 헌금 이렇게 받지만 그때의 시대는 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헌금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옆에서 이렇게 봐요. 그 누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하는 건 이제 상황 설명이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남이 헌금하는 거 왜 쳐다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어떤 가난한 가부가 거기다 헌금을 내요. 털어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낸 헌금의 액수는 굉장히 적은 거지만 저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많은 목사들이 신도들에게 헌금 강요를 위한 설교로 써먹어요. 다녀서 들어본 적 있죠. 네. 근데 이 맥락이 어떻게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첫째,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그걸 칭찬하고 마음 아파하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그 다음엔 누가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말이지, 이 제사장이라는 자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가부의 가산을 탕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섭죠?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 성서 그 당시에 성경이라 하는 것에서는 과부와 고아는 헌금을 내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들은 구제와 돌봄의 대상이에요. 그들이 헌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받아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내게 해. 그러나서 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 제자들이 이야 이 건물 끝내준다. 의리의리하다. 촌놈들이 와가지고 놀란 거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을 것이다. 전 강도에 속으려고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잖아.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지. 그 얘기를 왜 했는데 왜 과부한테 헌금 내게 해? 그것도 전 재산을 내게 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었단 말이야? 이거 멋있다고? 말이 돼? 이거는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설교 하냐고? 안 하지. 그래가지고 의리한 성전을 짓죠. 사기예요. 왜 가 거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 얘기를 했어요. 분노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직격탄을 쏟아부어요. 강도의 속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다 길바닥에서 해. 산에서 하고 배 위에 앉아서 하고 들판에서 해요. 쫓겨났거든. 쫓겨난 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얘기하지 않죠. 그래도 아파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가부의 가산을 탕진하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고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 성전에서 화를 낸 적이 딱 한 번 있죠. 뭐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그들에서 야 교회에서 바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그 왜 있었는데 그게 성전에 특권 시장 취지가 작동했어요.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순례하는 것은 모든 히브리인들의 유태인들의 종교적 의무예요. 근데 가면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 가난한 사람은 밀, 좀 있으면 밀두개 한 마리, 뭐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셔 논코셔를 판별을 해요. 성물이잖아. 그럼 이것이 정말 성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판별하는 제사장의 심사대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안에 있는 걸 사야 돼. 이게 풍비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뇌물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왜 만민의 집을 갖다가 니들만 처먹니? 이렇게 세게 얘기해요. 무섭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드니? 넌 다 너희들이 배를 부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지. 대제사장 밑에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논코시 코시오 그 판별한 자들이 있고 이거 물건 파는 놈들이 있고 죄다 한 통속이야.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먼 데서 비둘기 한 마리 겨우 갖고 왔는데 먼 길을 오면 이 비둘기 깃털 빠지지 뭐 하지 그럼 시비 걸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어떻게 비싼 거 사야 돼. 이런 시스템에 코시오 논코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이 성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을까요? 근데 왜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지? 교회가? 안 하잖아요. 안 해. 마리아의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마리아의 기도는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고 권력자를 곤제에서 쫓아내 보내시고 비천한 저희 종의 그 비천한 신세를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예수가 태어나요. 당대의 민중의 고통을 끊임없이 갈망했던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는 완전히 묵살돼 개신교에서 마리아니까 그건 가톨릭에 사는 거지. 이렇게 돼요. 마리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매그니피카 안 하잖아. 그런 것들 안 하죠. 그래서 가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왜 가 거기? 돈 내고 시간 내고 머리 더럽혀지고 마음 아파지고 복잡해지고 목사에서 뭐라고 하면 괜히 마음 아프고 그거 왜 가? 가지 마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 얘기하면 뭐라 그래. 근데 난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갔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
시간에 산에 갔으면 좋겠어. 들의 백합꽃을 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네.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잖아요. 들에 핀 백합 하나에서. 들에 핀 백합보다 못한 자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왜 가? 아닌가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 내가 세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써있어 그렇게. 40년간 못 들어본 교회 다닌 역사 동안 못 들어본 설교. 자, 우리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됐나요? 저를 노래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래를 몇 개 준비를 했어요. 대학에서도 강의하면서 노래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오늘 한 100명 모였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 손이 그저께 종이에 손을 뱄어. 그래서 이게 큰 기타 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치니까 아프네. 잠깐만요. 하도 소리를 내서 얘기했더니 목이 다 갔네. 홀로 아리랑인데 다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절 3절 해볼까요?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 내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 섬에 닷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해보자. 다 아시죠? 하리라 하리라 홀로 하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다 아시죠 이거? 네? 아시죠? 문개울음.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삼아 훨훨 날아다니리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하나만 부르고 갈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슬픔이 가득고일 때 견딜 수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 서로 만나고 마음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희망이 아니겠는가. 그 사이라는 노래인데요. 아주 오래된 노래예요. 김민기 노래인데 해저문은 들려 밤과 낮 그 사이로 하늘은 하늘 따라 펼쳐 널리고 이만치 떨어져 바라볼 그 사이로 바람은 갈대 잎을 쌀부러 가는데 이리로 또 저리로 비켜가는 그 사이에 열릴 듯 스쳐가는 그 사이 따라 해저문은 들려 하늘가 외딴 곳에 호롱불 밝히 얻은 오두막 있어 노을 저 건너에 별들의 노랫소리 밤새도록 들리는 그곳에 가려네 이리로 또 저리로 비켜가는 그 사이에 열릴 듯 스쳐가는 그 사이 따라 노을 저 건너에 별들의 노랫소리 밤새도록 들리는 그곳에 가려네 그곳에 가려네. 안녕히 가세요. 예, 정말 온 목이 다 쉬시도록 이렇게 정말 우리 교수님 열광과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잠시만 앉아 계시죠. 앉아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 교수님 이렇게 좋은 강연 듣고 좋은 노래를 들었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서 우리 그 4.16 교육연구소의 가수 우리 박인식 감독님의 답가를 바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에 여한이 없으신데 빨리 한번 우리 박 감독님 저녁 때입니다. 한번 빨리 나와주세요. 자, 손뼉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여기 기타도 마련됐고 그래서 우리 그 박 감독님은 주로 창작곡을 부릅니다. 마이크. 무례를 범하는 거. 아니 그 왜 갑자기 그러시면 원래 제가 또 갑자기 제가 따로 이게 뭐 악보도 없고 그래서 예 그냥 노래 제 노래 부르면 다 모르실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 또 노래 또 안 해드려도 또 제 결례일 것 같고 해서 전에 한번 제가 불렀던 노래 오솔레미오 그거 제가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un'aria serenato, buona tempesta, l'aria fresca, fareggia u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ma tu sole, che bello è,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sta in fronte a te. 감사합니다. 아니 그 갑자기 그 세종자랑까지 했는데 이탈리아 노래가 나와서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제가 노래 한 곡 우리말로 된 노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된 노래 교수님이 선택하시죠. 훈민정음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쌍화점도 있고요. 용비어천가도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으시고 싶은지 우리 김민웅 교수님의 짐을 여기까지 모시고 온 또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께서 선택하시면 제가 그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세요? 쌍화점. 아, 이 사랑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네요. 예. 쌍화점에 쌍화 사러 가고신데 회합이 내 손목을 주여이다. 이 말씀이 전밖에 나명딜명 다루르거디러 조그마한 사기 강대 내 말이라 호리라 더러둥숑 다루러기러 다루러기러 다루러거디러 다루러 전등 사이에 불공들이러 가고신데 그절 주지 내 무릎을 꺾더이다. 이 말씀이 이 절밖에 나면 딜며 다루러 어디로 조그마한 사기 강자 내 말이라 호리라 더러둥숑 다루러기러 다루러기러 다루러거리러 다루러 우물가에 빨래하러 가고신데 우물용이 내 머리채 감떠이다. 이 말씀이 우물밖에 나명 딜며 다루러 거디러 조그마한 둘의 바까 내 말이라 호리라 더러둥숑 다루러기러 다루러고 뒤로 다루러 고맙습니다. 아 정말 김민웅 교수님 고맙고요. 이렇게 이 자리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